AI를 통해서 잘하는 엔지니어와 못하는 엔지니어의 격차가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뭐 이렇게 나버리는 거거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는 엔지니어들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백엔드 개발자 있고 뭐 iOS 개발자가 있고 도메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굴러가는데 이제는 백엔드 개발자가 자기 부분을 다 짰어요. 그리고 iOS 개발자를 봤는데 바빠. 원래는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럼 AI를 써서 iOS 부분을 한번 짜볼까? 엔지니어가 모든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임원분이신데 그분이 메일 코딩을 하세요. 임원들은 원래 일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문제를 해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모두가 약간 선수 겸 감독으로 뛰어야 되는. 코치도 하고.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윤종영의 글로벌 토크 오랜만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도어대시에서 엔지니어링 팀장을 맡고 계시는 신상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도어대시에서 이제 검색과 에이전트 쪽 이제 엔지니어링을 총괄하고 있는 신상민이라고 합니다. 미국 총 생활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미국을 제가 2012년에 처음 이제 갔습니다. 이제 대학원으로 이제 처음 간 게 12년이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는. 석사에서는 어떤 전공을 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로레벨로 설계하고 이제 메모리 쪽을 이제 구현도 하고 이렇게 빅데이터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쪽을 이제 전공을 했었고요. 학교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와요. 이렇게 리크루팅 팀에 보냈는데 어떤 조그만 회사에서 스타트업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인터뷰를 좀 합시다.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뭐 비행기 호텔편을 제공을 해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 회사에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뭐 200~300명의 회사인데 사람들도 너무 좋고 이제 뭔가 기업 문화도 되게 액티브하고 약간 작은 회사가 주는 어떤 커리어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왜냐면 큰 회사에 가면 굉장히 작은 부분을 이제 맡아서 하게 되는데 작은 회사에 가면 아무래도 주니어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려 사항을 통해서 이제 그 회사에 이제 오퍼를 결국 수락을 하는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핀터레스트라고 그렇죠. 하는 핀터레스트. 회사였습니다. 저와 그 당시에 핀터레스트의 회사 동료였어요. 우리 뭐 업무도 다르고 다른 팀이었지만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핀터레스트 얘기 좀 해볼게요. 핀터레스트 얼마나 있었어요? 저희 핀터레스트 거의 8년 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200~300명의 주목받는 스타트업이었고 그 뒤로 실제로 상장이 됐고 핀터레스트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다른 소셜미디어들이 무언가를 포스팅을 해서 이제 좀 주변의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을 위주로 이제 포스팅을 한다면 이제 핀터레스트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을 이제 발견하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제 큐레이션해서 이렇게 좀 자기의 취향을 좀 디벨롭하는 그런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있을 때 핀터레스트의 그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 트래픽 양이 상위 탑5에 들어갈 정도로 사용자가 많은 그런 사이트였던 것 같아요. 상민님 느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일했던 회사 중에 분위기가 잘 좋았던 다른 회사는 좀 이렇게 뭔가 딱딱하고 프레셔도 많고 하지만 여기 프레셔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프레셔를 굉장히 잘 순화시켜서 업무로 연결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핀터레스트에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로스라는 팀에 있었어요. 말 그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거를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딱히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검색 엔진에 핀터레스트 결과가 좀 더 잘 뜨게 하는 뭐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트래픽을 더 많이 끌어와야 되니까 유저들이 다시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뭐 노티피케이션, 뭐 이메일 같은 것도 하고요. 유저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핀터레스트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교육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재방문을 할 테니까. 유저들이 이 프로덕트를 쓰게 하는 모든 어떤 문제들을 이 팀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팀의 좀 특이했던 점은 이제 보통은 이제 기획자들이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자, 이런 기능을 만들자라고 하고 엔지니어들이 좀 수행을 하는 편인데 이제 그로스 팀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되게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어떤 걸 해야지 유저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어떤 이메일을 보내야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엔지니어들이 자율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발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잘하는 팀 회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뭔가 기획팀에서 뭘 기획을 하고 엔지니어 던져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또는 어떨 때는 엔지니어가 직접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하고. 네. 계속 그로스팀에 계셨나요? 아니요. 그로스팀에는 처음에 한 1~2년 정도 있고 전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근무를 오래 했는데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들의 취향을 좀 분석을 하고 사용자의 맞춤으로 이제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그런 팀에서 일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이제 핀터레스트를 열면 이제 피드가 있습니다. 먼저 뜨는 그 피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 중요하죠.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처음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가 뜨냐에 따라서 이제 유저들이 얼마나 체류를 하는지 광고를 얼마나 보는지 이런 것들이 매출에 이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뭘 추천을 해줘야 되냐 딥러닝 모델을 이제 만들고 트레이닝하고. 추천 시스템을 조금 더 기술적인 요소는 뭐였고 어떤 알고리즘 어떻게 했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앱을 쓰든지 이제 추천 시스템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광고라든지 소셜미디어 뭐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처음에는 어떤 데이터의 패턴 같은 걸로 시작을 했죠. 예를 들어서 뭐 온라인 쇼핑몰인데 기저귀를 사는 사람들은 젖병을 사더라. 뭐 이런 패턴들이 이제 데이터에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점점 이제 빅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이제 좋아지고 유저들의 이제 복잡하고 이제 양이 많은 이제 로그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유저들이 그간 어떤 제품들을 주문을 했고 어떤 컨텐츠들을 받고 이 유저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 유저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거, 필요할 만한 거, 구매를 할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해서 유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 자체는 이제 좀 오래 있었던 기술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프로덕션에 구현을 하느냐.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랭귀지 모델이라는 개념이 이제 요새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단어 그리고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 이게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 추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주문했고 다음에 주문할 아이템은 뭔지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랭귀지 모델에서도 이제 기술을 많이 빌려옵니다. 그때는 챗 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이 이렇게 출시하기 전이잖아요. 핀터레스트 추천이 다른 어떤 소셜 미디어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취향도 굉장히 다양할 텐데 어떻게 그걸 파악을 했었나요? 추천 시스템의 핵심은 그 빅데이터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취향이 점점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또 이런 쪽으로 관심사가 옮겨갔네. 이게 저 개인으로 보면 되게 큰 변화지만 사실 이런 취향의 변화를 거친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한 3개월 정도 뒤면 일로 옮겨가더라. 그런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데이터의 이런 패턴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현재 일어나는 이제 유저의 취향 변화에 이제 좀 거기에 적용을 해서 추천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가 상장을 할 때까지 계셨죠? 상장하고서 얼마나 더 계셨어요? 한 1, 2년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지금 이제 도어대시로 이제 이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도어대시는 미국의 뭐 배민, 미국의 쿠팡이츠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간단한 거고 사실 이제 도어대시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단순히 뭐 음식 배달이라기보다는 뭐 로컬 커머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고 상장사이기도 하고. 네.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이제 검색과 에이전트 쪽을 이제 엔지니어링 쪽을 총괄하고 있는데 검색이라는 거는 되게 오래된 어떤 그렇죠. 도메인이에요. 검색이라고 생각하면 일단 보통 생각하는 건 이제 검색창에 이제 쿼리를 입력을 해서 이제 결과가 뜨고 뭐 사진도 뜨고 뭐 유저들이 이제 클릭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이제 프로덕트 UI UX의 팀이 하나 있고 제가 아침 식사라고 검색했을 때랑 뭐 그렇죠. 텍사스의 네. 어떤 토마스 씨가 아침 식사라고 검색을 했을 때랑 보여주는 게 달라야 되잖아요. 이런 개인화, 이런 딥러닝 모델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팀이 하나 있고요. 도어대 씨가 이제 미국에서 사용자가 제일 많은 이제 음식 배달 서비스인데 이 정도 스케일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운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도 굉장히 중요한 팀이 하나 있고요. 어때요? 한국 와서 이런 그 배달 서비스를 써요? 즉 본인이 이거는 여기가 한국 서비스와 잘하는데 또는 이거는 도대시가 훨씬 잘하는데 이런 어떤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켓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제 최적화를 각각 이제 어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직원들이 무조건 배달을 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이든 CEO이든 상관없이 이제 1년에 몇 개를 이제 직접 배달을 해야 돼요. 가서 음식 픽업도 하고 이제 가서 배달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배달하는 방식도 조금 한국이랑 미국 시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대도시 위주이기 때문에 이제 밀도가 높다고 하나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 시장이랑 좀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넓으니까 지역이 넓으니까 사실 차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죠? 저도 이제 미국 가서 도어대시를 써보면 음식뿐만 아니라 뭐 오면서 그로서리를 픽업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게 도어대시 어떤 특화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알고 있어요. 도어대시가 이제 사용자분들이 그런 음식 배달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라스트 마일 로지스틱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식료품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리테일이라든지 뭐 플라워, 펫 이런 부분으로 이제 다각화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뭐 배달을 떠나서 로컬 비즈니스들에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핀터레스트에서도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해줬고 지금 또 도어대시에서도 엔지니어링 팀장을 하고 계시는데 AI 도구로 어떻게 일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봤을 거 아니에요. 어땠어요? 올해가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얼마 전에 임원분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관리를 오래 했지만
관리하는 법을 이제 처음부터 1부터 새로 배우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얘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약간 뭐 AI 코딩이라고 하면 약간 도움을 주는 툴의 느낌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드를 이만큼 짜면은 나머지 뭐 자동 완성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 약간 인간이 할 수 있는 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단순한 태스크들을 넘어서 그래서 개발의 방식이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AI가 생산성을 늘리고 뭐 효율성을 늘리고 이런 수준을 떠나서 이제 인더스트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이제 조직의 구성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시장이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좀 가시적으로 바뀐 거는 채용을 하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개발자를 뽑을 때는 옛날에는 뭐 코딩 테스트라고 하죠. 이 사람을 이제 1시간 동안 가둬놓고 문제를 하나 주고 코드를 짤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봤다면 이제는 거기에 추가해서 AI를 주고 좀 더 복잡한 문제와 좀 오랜 시간을 줬을 때 이 사람이 그런 문제를 AI를 이용해서 풀어낼 수 있냐 좀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고요. 팀장급을 채용할 때는 또 그런 걸 봅니다. 이제 AI를 이용해서 어떤 팀의 전체적인 생산성을 좀 저해하는 문제를 개선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팀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A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한다든지 이제 핸즈온으로 이제 직접 팀장이지만 문제를 풀어봤느냐. 그럼 그걸 피부로 느끼세요? 채용 분위기는 확실히 다르다? 그렇죠.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뭐 당연히 어느 시대나 잘하는 엔지니어가 있고 못하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차이는 당연히 나는데 옛날에는 그게 뭐 나봤자 뭐 10% 20% 아니면 뭐 2배, 3배 많아야. 왜냐면은 아무리 잘하는 엔지니어도 뭐 잠은 자야 될 것이고 밥은 먹어야 될 것이고 이게 물리적인 시간의 어떤 한계가 있었다면 이제 AI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하는 엔지니어와 못하는 엔지니어의 격차가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20배 뭐 이렇게 나버리는 거거든요. 실리콘밸리에 원래 있었던 개념인데 이제 talent density라고 이제 재능의 밀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재능의 총량과 재능의 밀도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팀이 있어요. 10명이 있는 팀인데 각 팀원들이 10 정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총량이 100이죠. 그리고 또 다른 팀은 팀원이 5명인데 각각 20 정도를 해요. 그러면은 또 총량이 또 100이에요. 총량은 똑같은데 실무를 돌려보면 두 번째 팀이 훨씬 더 아웃풋을 많이 뽑아낸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AI 시대를 이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이제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다르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격차가 이제 확 더 눈에 띄는 거잖아요. 또 이제 눈에 띄는 점은 이제 바운더리를 좀 넘어서는 엔지니어들 확실히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뭐 백엔드 개발자 있고 뭐 iOS 개발자가 있고 뭐 저처럼 머신러닝 개발자도 있고 이 하는 일들이 좀 정해져 있고 전문성 도메인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OS에 뭐 어떤 프로덕트 피처를 런칭을 하려면 내가 백엔드를 하고 이제 iOS 개발자를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내 거 끝났다. 너가 이제 iOS 부분을 짜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통해서 프로젝트가 굴러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백엔드 개발자가 자기 부분을 다 짰어요. 그리고 iOS 개발자를 봤는데 바빠. 그러면 이제 원래는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그러면 AI를 써서 iOS 부분을 한번 짜볼까?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들이 더 결과적으로 이제 런칭을 빨리 하게 되고 더 많은 임팩트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에 상관없이 좀 문제를 풀고 이제 좀 적극성을 띠고 좀 공격적으로 이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기획자가 아이디어를 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랑 이제 협업을 해서 검증을 하고 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그걸 엔지니어한테 이걸 구현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제 사실은 엔지니어가 이 모든 아이디어를 내는 부분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쿼리도 AI로 짜고 그러고 나서 이제 AI한테 일을 맡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엔지니어링 밖에 문제를 좀 찾고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조금 성공을 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큰 많이 안 쓰면 너 일 안 하는 거야. 정말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토큰 맥싱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회사마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토큰을 누가 많이 쓰냐. 이거를 생산성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더 많이 쓰니까 어때요? 요새는 그런 뭐 리더보드 쓰던 회사들 다 이제 그런 걸 다 철회한다고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AI를 써봤는데 그만큼 생산성이 안 나와서 이거를 철회하는 거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시각보다는 이제 어떤 변화든 이제 조직에서 변화를 이제 적용을 하려면 되게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돼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AI를 이제 사용을 하게 만들려면 기업 입장에서 이제 무조건 써라. 뭐를 해도 좋으니 일단 생각하지 말고 많이 써라.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제 그런 이제 사용량 자체에 이제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를 해도 이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면서 이게 이럴 때는 잘 돌아가는구나. 아니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걸 좀 조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학습 단계. 그렇죠. 그래서 그 과도기를 지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습관이 만들어지고 AI는 당연히 쓰는 거다. 이게 이제 궤도에 올라오고 나서 이제는 이제 뭐 리더보드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아웃풋 중심으로 평가를 하자. 이제 AI는 당연히 쓰는 거고 AI를 이용해서 얼마나 비즈니스 밸류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제 거기에 다시 초점이 맞추는 걸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과도기를 넘어섰다는 걸로 저는 굉장히 해석을 하고 공감이 있어요. 되는 얘기네요. 또 하나 그 궁금한 게 많이 쓸수록 예전에 기존적인 전통적인 코딩 방식에서는 이제 코드 리뷰라는 게 있잖아요. 자, 이거 코드 리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 이런 것도 이제 여러 가지 담론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웃풋. 결국은 이 사람이 AI를 써서 이 엔지니어가 제대로 된 아웃풋을 낼 수 있느냐. 그 제대로 된 아웃풋이라는 거는 비즈니스 밸류가 있고 퀄리티가 좋고 그런 부분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코드 리뷰도 이제 AI가 해주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고 조직이런 어떤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을까요? 이 AI를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조직의 이런 하이어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직속 상사분이 이제 시니어 디렉터 이제 임원분이신데 그분이 매일 코딩을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보내요. 이제 그분이 원래 개발자 출신이야 아니면 비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자 출신인데 안 한 지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이제 관리직을 하신 지 뭐 되게 오래되셨는데 이제 매일 코딩을 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코드 리뷰를 보내요. 이거 서치 부분 코드 짰으니까 너 리뷰해라. 그러면은 제가 이거 리뷰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너도 짜라. 가로 열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딩을 해야 되고 이제 리더십에서부터 이제 임원들도 코드를 짰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제 임원들은 원래 일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까지 해버리는 거예요. 엔지니어들도 원래는 일을 받아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좀 자기들이 만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플레이어가 있고 코치가 있었던 느낌이에요. 이게 이 바운더리가 좀 없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모두가 약간 선수 겸 감독으로 뛰어야 되는. 코치도 하고.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조직 문화가 점점 수평적으로 이미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많은 부분이 수평적인데 더 이제 플랫해지고. 얼마 전에 링크드인에서 봤는데 뭐 되게 알만한 기업의 뭐 CTO였던 사람들이 이제 엔트로픽으로 이직을 하면서 모두가 이제 Member of Technical Staff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 결국 이제 직급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있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리콘밸리 현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개발하면서 달라지는 점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로드맵을 짜고 이제 제품 개발의 방향성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든지 뭐 아니면 추천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걸 만들 때 코스트 자체가 조금 내려간 느낌이 있어요. AI 때문에. 옛날에는 뭐 추천 시스템을 안 쓰고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로 했을 일 아니면 옛날에는 소프트웨어로 자동화를 안 하고 그냥 매뉴얼하게 했을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복잡한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좀 수요가 늘 수도 있는 느낌이고요. 이제 이런 검색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했었죠. 왜냐면 추천 시스템을 만들려면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을 이제 팀을 굴려야 되는데 되게 비싸거든요. 머신러닝 엔지니어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비용 자체가 내려간다면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의 이제 프로덕트들도 이제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써볼 수 있고 AI를 이용해서 좀 그런 면으로 이제 인더스트리 ROI 자체가 조금 바뀌는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팀을 이제 리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엔지니어가 사실 코드만 짜지 않잖아요.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 많죠. 뭐 미팅도 들어가야 되고 온콜도 해야 되고 이제 뭐 테스트도 해야 되고 퀄리티 검수도 해야 되고 이런 면에서 이제 AI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버그도 알아서 AI가 고쳐줄 수 있고 뭐 테스트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들의 좀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AI를 이용해서 팀의 이제 전체적인 프로덕티비티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기업 측면에서 도입을 하고 있죠. 사실 이제 AI 많은 도구들이 새롭게 나오면서 우리가 사실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능력이 점점 어떻게 보면 좀 더 퇴화 또는 안 쓰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꼭 그렇지만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AI를 잘 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기업이 뚜렷한 목표가 있고 뭐 매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 어떤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3개월 뒤면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까지 저희가 이제 봐왔던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을 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늘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 입사를 해요. 그래서 AI로 시스템을 다 뜯어 고치고 싶어 해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의 속도를 막는 이 사람의 병목이 되는 것들게 뭐가 있을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엄청 부주의한 사람이 입사를 해요, 오늘. 그래서 이 사람이 AI로 엄청 위험한 코드 체인지들을 막 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을 막아줄 수 있는 가드레일이 무엇인가? 질문의 답을 기업들 그리고 임원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AI를 이용했을 때 엔지니어들이 어떤 병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드레일
어떤 위험성이 있고 그걸 막아줄 가드레일이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적으로 고민을 해서 병목들을 해결을 하고 가드레일들을 만들어 놨을 때 이제 그래야지 엔지니어들이 이제 뛰어놀 수 있는 되게 안전한 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들이 매일 코딩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임원들이 코딩을 해봐야 알거든요. 해봐야 나 코드는 빨리 짰는데 이게 테스트가 좀 느리네. 이게 병목이다. 이걸 고쳐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AI를 써서 코딩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위험이 있네. 그랬을 때 가드레일을 뭘 만들어야 되는지 이걸 조직적으로 이제 결정권자들이 이해를 하고 병목과 가드레일들을 이제 적절하게 이제 해결을 하고 개선을 하는 식으로 이제 조직이 돌아가야. 두 가지 질문이 굉장히 신선해요. 아주 능력이 출중한 어떤 새로운 팀원이 왔는데 이 사람이 다 AI로 써서 바꾸고자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저해하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완전 반대의 상황에서 어떤 누군가가 AI를 써서 아주 안 좋은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거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인사이트와 그 현장에서 경험들 얘기해 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배웠고요. 이상으로 오늘 윤종현 글로벌 토크 신상민 님과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